올겨울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 365 코너에서는 최근 건강 관련 소식 잠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기주 신경과 전문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에 유난히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는 느낌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 예년에 비해서 독감 환자가 좀 급증했다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올해 확실히 최근 9년 사이에 가장 많은 독감 환자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주차 1월 26일에서 2월 1일 독감 의심 환자는 총 진료 환자 1000명당 30.4명으로 직전주 36.4명에 비해 줄었습니다. 이로써 독감 의심 환자는 올해 1주차에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4주새 감소세입니다. 올해가 이전보다 독감 환자가 더 많은데요. 그는 0에서 6세, 65세 이상 연령에서 지난해보다 독감 환자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폐렴, 폐혈증 등 합병증 발생이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증가하는데 소아와 고령층에서 독감 환자 수 증가는 합병증 증가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아 어르신은 더욱 독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독감에 이렇게 합병증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신 분들은 건강이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하면 괜찮은지 또 시기상 조금 늦진 않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습니다. 합병증 발생 위험군은 독감 백신을 미리 접종하고 독감 진단 시에 치료제를 투여하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 중인 병원에서도 미리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독감 발생 시 독감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신 환자분들은 중증 발생률과 사망률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독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13세 사이 소아라든가 임산부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올해 4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이 접종이 보험이 되니 가능하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렴은 노인에게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2세 이상의 영아, 65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동반하신 분들은 폐렴구금 백신을 맞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독감과 폐렴 구금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신 분들은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보다 63% 입원이 감소하였고 81% 사망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군요. 65세 이상인 분들은 폐렴 구금 백신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4월 30일 이전에 꼭 맞아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 영상 보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 만큼 관련 의료, 간병, 또 돌봄 등 필요성이 높아지고 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보편화되기는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이런 편견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요양병원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이 많으셔서 환자분들은 죽으러 가는 곳, 그리고 보호자분들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환자분들이 요양병원 치료하고 댁으로 퇴원하신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 입원하시는 중증 환자분들이 입원하신 경우도 늘어나면서 최근 조금씩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료 대란 사태에서 중증 노인 환자분들 치료받을 것이 마땅치가 않아 요양병 역할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도 이상의 의료 처치를 장기간 요하는 환자분이거나 중단기 치료를 통해서 댁이나 시설로 퇴원할 수 있는 환자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요양병원은 필요합니다. 다행히 인식은 좋아지고 있네요. 자, 다음 질문은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옆집 순덕이가 아프다 그랬는데 그 어디 갔다고 했지? 그 어디 요양원이랬나? 요양병원이랬나? 어디 갔다 그랬지? 요양병원, 요양원. 혹시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신가요? 에이, 다 거기서 거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비슷한 시설 아닌가요? Nope, 아닙니다. 네,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요양원과 요양병원 명칭이 비슷해서일까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원장님? 먼저 이번 입소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분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치매, 주거 환경 또는 수발 가능 여부에 따라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담당 주치의 판단 하에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법적인 근거로서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의료 인력은 요양병원은 간호사, 의사, 약사 등의 의료 인력이 상주하여 치료하는 곳이고 요양원은 의사는 없어도 되지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 보조 인력이 최소 한 분 이상은 계셔야 합니다. 시설 규모로는 요양병원은 최소 30명 이상의 환자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필요하며 통상 150병상 이상의 큰 규모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밀한 24시간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로 10분 이상이 입소하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를 잘 아시고 구분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 많은 분들이 노인 요양시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비용을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 차이는 어떻습니까? 요양원은 비급여를 하지 않을 경우 월별 17만 7천 원에서 50만 5천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병원은 행위 청구 여부, 산정 특례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나 간병비나 비급여 치료를 제외하고 월별 40에서 150만 원가량의 돈이 듭니다. 다만 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여 소득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 이상이 연간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비용은 초과된 비용은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간병비는 보험도 비급여도 되지 않아 각 환자분들이 부담해야 한 비용으로 서한비 요양병원 기준 1대4 간병, 그러니까 간병사 한 분이 4분의 환자를 보시는 거에서는 1인당 월 100만 원가량, 개인 간병으로 환자 한 분을 간병사 한 분이 담당하신 경우 월별 350만에서 400만 원의 큰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중증도가 높은 환자분들, 요양병 입원하신 모든 분 대상이 아닌 그중에서 중증도가 높으신 환자분들은 대상으로 간병급여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병급여화로 환자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여 실제 시행이 되게 되면 네.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요양병원이나 또는 요양원이 아닌 본인이 살고 계신 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서비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서비스에는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단기간 보호 또는 주야간 보호 등이 있습니다. 방문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댁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장기 요양 등급이나 장애급이 없더라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이라서 방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많지는 않아서 미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방문 간호는 대개나 시설에서 소변줄이나 콧줄을 교체하거나 영양제나 수액 등을 맞으셔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분들이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하루에 3시간에서 8시간 동안 식사 도움 또는 외출 동행, 그리고 청결 유지 등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욕 설비가 있는 차량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목욕, 어르신들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한 8시간 이내인데요. 요양시설에서 보호하는 주야간 보호, 어르신들을 월 9일 이내로 장기 요양기간에 보호하는 단기 보호 등 재가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단순 노환이나 또는 이런 가벼운 질환으로 요양병원을 찾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입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각 병원마다 판단은 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중증의 환자분으로 의료와 간병을 동시에 요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 환자분이라든가 말기암 환자분이라든가 아니면 마약을 써야 하는 통증이 심한 암 환자나 항암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하는 암 환자분들 내지는 재활치료를 요하는 뇌졸중이나 척수질환 환자 또는 파킨슨병 환자, 감염성 질환으로 격리를 요하는 환자, 투석을 요하는 만성 신부전 환자, 욕창 환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에 제정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할지, 요양시설로 입소할지, 댁으로 가실지를 결정하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확보되어 빠르면 2026년경에 요양병원 입원 기준이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나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재활이 필요한 경우 젊은 분들도 요양병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재활병원과 요양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재활병원은 재활치료를 요하는 뇌졸중, 골절 등의 질환이 생기고 증상 발생 후 빠르면 1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안에 입원을 해서 한 1에서 6개월 정도 입원하는 병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발생 시기와 입원 기간에 대해 조금 더 자유로워 6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또는 퇴원이 단기간에 어려운 중증 환자 같은 경우 재활치료하는 데 조금 더 장점이 있습니다. 경증의 환자분으로 단기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병원 입원이, 중증의 환자분으로 6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하거나 1년 이상 경과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이 조금 더 유리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중증 환자로 됐다라면 젊은 분들이라도 요양병원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파킨슨이나 치매 등 이런 환자를 살피는 신경과 전문이면서 또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요양병원을 선택을 할 때는 그 병원의 좀 주요 장점을 좀 그래도 좀 살펴보고 고려하는 게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예, 당연히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크게 구분하면 중환자 치료, 재활치료, 치매치료 또는 만성기 질환 유지치료, 수술 후 회복치료, 투석치료, 암재활치료 및 통합암치료, 호스피스 완화치료, 그리고 욕창치료, 감염 환자 치료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와, 엄청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 모든 요양병원이 각각의 가능한 의료적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요양병원에 미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적 기능에 따른 요양병원 선택이라는 이름의 제 칼럼이나 유튜브를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요양병원은 대부분의 이제 고령의 중증 환자분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호스피스 병동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어느 단계 또는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호스피스 이 병동으로 옮기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은 입원 환자는 중단기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하시는 아급성기 환자분과 네. 중증 치매, 말기암, 진행 등 파킨슨병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나누어집니다.
중증 환자분들이 치료 호전되어 퇴원하신 게 가장 좋겠으나 70, 80대 고령에 와상에 거동이 어려우신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악화 가능성이 높은 게 더 현실입니다. 중증 환자분들 중 말기암 환자분들이 기대염이 3개월 이내로 판단될 경우 환자 보호자의 협의하에 만약에 네. 동의하신다고 하면은 담당 의료진이 말기암 진단서를 작성하여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전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많은 우려를 하는 부분 중 하나는요. 아무래도 좀 간병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중국인이나 또 외국인 간병인 비율이 이전보다는 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의료진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주변에서 일부 걱정한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할 수가 없으며 재외동포 비자 F4를 받은 해외 동포분들이거나 소수의 방문 취업 비자 H2를 받은 외국인만이 국내에서 간병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간병협회 등 외주 업체를 통해 파견직으로 간병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간병협회 등에서 환자 안전, 돌봄 또는 간단한 한국어 사용 등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네. 요양병원에 오셔서 또 문제 있는 간병사분들은 간병업체를 통해서 교육 또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간병인 제도는 보완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외국인 간병의 질을 올리기 위해 추후 간병인에 대한 교육도 민간 간병업체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정부나 요양병원 협회 등에서 초기 및 정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간병인의 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간병 로봇과 스마트 간병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간병의 질을 높이고 간병비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요양병원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볼 텐데요. 자, 원장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양병원,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젊은 분들도 가능하다. 예, 노인이 아니더라도 뇌졸중, 척수질환, 암, 골정 등 만성질환에 의해서도 입원이 가능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양병원 가격만 비싸다. 자,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오해였네요. 네, 요양원을 대비해서 간병비가 급여가 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더 큰 건 사실이지만 의료와 돌봄을 수행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에 더불어서 재활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대비해서 의료비가 3분의 1에서 9분의 1로 매우 저렴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요양병원 폐쇄적이다. 면회나 외출이 어렵다. 이건 뭘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O도 X도 아니다. 네. 예. 각 요양병원별로 달라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서남비 요양병원 기준으로 매일 면회가 가능하고 중증 환자분으로 외출이 어려운 분들을 제외한다면 월 2, 3회가량 외출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요양병원별로 외출이나 면회에 대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서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요양병원 무조건 자연과 가까운 게 좋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자연과 가까운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좋지만요. 네. 사실 더 많은 요양병원들이 교외의 자연과 가까운 지역보다는 시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자 접근성이라든가 환자의 주거 환경 그리고 의료의 질적 서비스 수준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단점을 비교 분석 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묶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자,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않다. 네. 아시겠지만 많은 요양병원들이 인권이나 환자분 안정상의 문제로 묶는 것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장갑 보호대라고 하는 벙어리 장갑 정도만 착용하고 손발 묶는 거는 금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요양병원에 문의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언젠가는 내 스스로 또는 가족들과 함께 요양병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날이 누구에게나 올 것 같거든요. 자,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 요양병원을 선택을 할 때 좋은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꿀팁 한번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요양병원을 알아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이트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 질환에 맞추어 해당 요양병원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정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지, 네. 식사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부족함이 없는지, 병실 포함 병원의 시설이나 주변 환경은 환자분 계시기에 모자람이 없는지, 비용은 보호자분이 부담이 가능한 수준인지, 또한 의료진과 보호자의 소통, 그리고 간병사 관리,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같은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거나 대학병원 또는 담당 주치의에게 소개받은 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에 직접 가서 보시고 현장에서 찾아보고 느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의료적 기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양병원 가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중증의 환자분이라면 관련과 주치의, 그리고 경험 있는 의료진, 그리고 해당 적정 치료를 서시술을 그 병원에 할 수 있는지가 환자분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런 의료진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지 않아도 되는 외부 진료를 가셔야 하거나 응급실 전원을 가셔야 하게 돼서 이로 인해서 환자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또 놓칠 수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결국에는 해당 병원이 적정 의료적 기능을 갖추는 곳을 선택하신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현재 의료 대란에서 환자분들이 응급실을 가시는 거나 아니면 외부 진료 가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더욱 요양병원 원내 치료와 처치가 잘 되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신 꿀팁 잘 한번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자,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복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와 정성스러운 관리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켜내고 또 더불어 우리의 내일도 대비해 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기주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인 ADHD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